네, 시장한 수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제목은 굉장히 단촐하게 정해놨어요. 시장은 간다. 그냥 시장은 간다 라고 언급을 먼저 해드리고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미국의 페드가 점도표가 변화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일단 생겼어요. 파월 의장님께서 2023년까지는 절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뭐 이렇게 확언을 하셨는데 뒤통수를 어떻게 꽝 맞은 것 같습니다.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얘기가 나온 게 전체 이제 회의에 참석하셨던 의장분들께서 일단은 올해는 금리 인상은 없다. 근데 내년에는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13분 정도에서 7표 정도가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다고 하니까 시장 안에서는 야 금리 인상을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원래 이전에 한 4명 정도가 4분 정도가 일단은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한 7분 정도가 일단 금리 인상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야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 테이퍼링도 일단은 빨리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안에 얘기는 이런 얘기들이 있죠. 먼저 이제 생각보다 경기가 좋아요. 원래 이제 그 지금 페드가 회의를 할 때 밑에서는 이제 경제 전망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보고서도 같이 올라오는데요. 원래 전망치가 미국이 GDP가 6.5%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했는 부분이 7%까지 성장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제 성장률도 좋아요. 그렇죠? 경제 성장률도 좋고요. 물가 상승률도 원래는 한 2.4%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4%로 올렸습니다. 3.4%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어떻게 지속될 가능성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예견이 되었다. 왜 예견이 되었냐 하면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미국 통화량 증가율입니다. 통화량 증가율을 보면 지금 통화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이제 페드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채를 지금 계속해서 1,200억 달러씩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매수를 해주고 있죠. 한 달에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돈을 계속해서 풀고 있습니다. 이 돈 푸는 과정을 보통 양적 완화 우리가 테이퍼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을 풀게 되면 당연히 돈의 가치 자체는 어떻게 되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물가 자체는 당연히 올라가는 게 일단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생각을 하실 게 예전에 이제 2008년도였나요? 리먼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통화량 자체가 전 세계에서 한 4%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은 몇 프로 정도 증가를 한 거냐면 15%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돈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급격하게 돈을 막 풀어대니까 당연히 물가 자체는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럼 물가가 일단은 올라가는 부분이 일단 당연하죠. 지금 보시면은 통화량이 증가했는 부분에서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일반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021년도 와서 지금 2.6, 4.2, 이제 5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페드에서 지금 얘기를 할 때는 일단 파월 의장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한 2%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아파트 가격 많이 올라서 야 뭐 저 얘기를 합니다만은 미국도 역시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의 주택 가격이 15년 만에 최대폭으로 지금 급등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대도시 기준으로 한 13% 정도 전체 그냥 평균입니다. 한 13%는 일단 무조건 다 올랐습니다. 아까 보니까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었고 돈을 많이 풀면서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집값 자체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산 인플레이션 부분이 일단 생겼죠. 그러면서 GDP 부분이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 아까 일단 보셨어요. 6.5% 정도 생각을 했는데 7%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GDP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 구매자 관리자 지수, 관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 PMI죠. PMI는 어떻게 보면 CPI에 선행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거 물가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미국이 완전히 성공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번에 이제 팬데믹 현상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그쵸? 자금을 풀었습니다. 옛날에 리먼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양쪽 하나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조금씩 풀다 보니까 이거는 경기는 살아나지는 않고 그리고 이 돈을 어디다 줬죠? 은행에다 풀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서 저소득층한테 이 돈을 주지 않고 누구한테 돈을 줬나요? 신용이 있는 대기업한테 돈을 주니까 M&A 시장만 좋아지고 경기는 안 살아나고 뭐 그런 식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이번에는 예전에 그 리먼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돈을 어떻게 그냥 강하게 확 그냥 누구한테 그냥 저소득층한테 그냥 확 이렇게 해 보니까 통화량이 큰 폭으로 갑자기 증가를 하고 경기가 마치 살아나는 것처럼 GDP 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구매자 관리 지수도 좋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자체도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건은 요 정도 있는데 구매력 자체가 커지기 시작을 하면은 수요에 견인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이 얘기는 다시 돌려 얘기를 하면 수요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고차 가격이 상승을 했다, 렌터카 가격이 상승을 했다. 왜? 그 공급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수요 자체가 커지니까 그렇죠. 이렇게만 보면은 미국은 이제 경기가 확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을 할 수가 있겠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도 2023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은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을 했다, 테이퍼링을 그만두고 금리 인상을 했다. 그러면은 기업들은 어떻게 되죠? 투자할 만한 돈 자체가 금융 이자로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일단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개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들은 모기지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출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 자체가 어떻게 줄어드는 모습이 일단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실적이 좀 안 좋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적어지게 되면 시장 자체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시장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페드에서는 얘기를 할 때 FOMC에서는 얘기를 할 때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빨랐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브로핑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뒤에 제가 그림을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있다가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손을 여기다 쓱 집어넣는 거죠. 손을 집어넣으면 뭔가를 꺼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데 뭔가 꺼낼 것 같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서 이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 경기가 그러면 진짜 좋으냐? 이거 12월 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미국 고용 현황이 실직이라든지 추위라든지 배고픔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9개월 사이에 8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가? 8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을 했는데 금리를 올려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면 지금 빈곤층으로 빠질까 말까 하는 이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살아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힘듭니다. 예전에 팬데믹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든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는 순간 나는 어디로 가요? 빈곤축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겠죠.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올랐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GDP 성장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집값 상승이 아니라 양극단으로 보자면 한쪽에서는 지금 보면 지금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가구의 집세라든지 공급 연금이 뭐가 되고 있고 연체가 되고 있고 저축은 지금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수만 명의 홈리스가 일단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12월 달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는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는 경기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고용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걸로 보이나요? 이전에
있던 수준에서 아직 훨씬 지금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죠. 55만 명을 예상을 했더니 66만 명을 예상을 했더니 55만 명 정도가 되고요. 여전히 예전에 2019년도 대비를 해서 2021년도까지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사람 수가 760만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760만 명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정부의 보조금에 기대해서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정부의 보조금은 언제가 되면 끝이 나죠? 9월이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76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찾게 되면 이 사람들의 소비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원래 고소득층의 소비 자체는 돈을 받아도 그 돈을 안 쓸 수 있죠. 저소득층은 그 돈을 써야 됩니다. 그 효과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겼다. 이렇게도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미국도 역시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보시면은 팬데믹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계부채가 급증을 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 안 그래도 고용이 지금 불안한 상태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 사람들 이렇게까지 가계부채가 높아졌는데 이게 버틸 힘의 재간이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지금 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거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산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어.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어. 나 보고 있어. 보고 있는데 차다가는 테이퍼링 할 수도 있고 금리를 갑자기 올릴 수도 있어. 이거에 대한 언지를 그냥 주는 거다.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리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가계부채 자체가 굉장히 급하게 증가를 했었고 아직까지 고용이 안정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고 9월달 돼서 기본적으로 정부의 보조금 자체도 끊겨버리면 인플레이션 유지가 될까요? 수요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적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9월달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뭐가 안쪽 주머니에 손만 넣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주머니 안에서 금리 인상의 카드가 나올지 주머니 안에서 아무것도 없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지금 벌써 겁을 내기에는 조금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오늘도 아까 미국 시장을 보니까 미국 시장의 흐름 자체가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는 것도 시장도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이번에 패드의 FOMC의 얘기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거와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보자고요. 뭐가 나올지 봐야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주머니에 손만 넣었다고 네가 지금 뭘 꺼내려고 하는구나, 밥을 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꺼내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가 될 수 있다? 충분히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워낙 오늘 얘기해서 FOMC에서 뭐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너무 많이 겁을 주는 것 같아서 다른 단면에서는 이런 게 있다라는 부분을 시황으로 좀 준비를 했고 종목은 ESG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 들어서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환경을 얘기를 하고 갑자기 노동을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ESG 기업 뭐 이러면서 환경을 생각을 하고 사회, 고용평등, 지역사회 기여를 하고 제품 안전 이쪽 그 다음에 환경에선 탄소 배출이라든지 기후변화, 환경오염, 지배구조는 투명한 경영, 사업윤리, 부정부패 척결 뭐 이걸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영자들이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난 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갑자기 뭐 스크루지 할아버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탄소 국경세라는 게 탄소세라고 그러죠. 탄소 국경세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탄소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탄소를 적게 생산하는 국가들한테 수출을 할 때 탄소세라고 하는 세금을 매기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을 먹고 사니까 탄소세를 피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탄소를 우리나라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철강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철강 강국인데 철강이 탄소를 가장 많이 뿜어냅니다. 두 번째 석유화학도 탄소를 엄청 많이 뿜어내요. 그러니까 탄소세가 이게 엮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RE100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뭔가 자다 일어났더니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갑자기 이거 뭐라 그럴까요? 구두쇠에서 남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뭐 이런 식이 아니라 탄소세라든지 이런 규제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지금부터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물론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의 종목군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들 종목은 이미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분에서는 여기 안에서의 이제 종목, 이건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의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있어요. 무슨 종목이 있냐 하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찾아보실 때 이 회사가 어떤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이 회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원래는 화공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플랜트를 설계를 해주고 하는 쪽에 그러한 회사죠. 근데 이 회사의 연구 개발을 보니까 갑자기 나오고 있는 게 하수 처리장 얘기 나옵니다. 아까 ESG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폐수, 탈진, 탈인 이런 거 나오고요. 바이오 센서 이용을 해서 이온 농도를 측정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폐수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환경 플랜트 중에서 뭐도 많이 나오냐면 오염 토양 부분을 어떻게 이걸 오염되어 있는 부분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연료용 알코올 제조 공정 기술 개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우리 이제 회원분들한테 처음으로 얘기를 했던 게 9,210원에서 일단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이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해나갈 부분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언급을 해드렸고 지금 154% 정도 지금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장 안에서 아직까지 이런 오폐수라든지 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은 숨어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 기업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한국경제TV가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지금 강준혁을 딱 검색을 해보시면 채널이 나올 텐데요. 이 방송 끝나자마자 올라가서 바로 실시간 방송을 킬 겁니다. 어디서? 유튜브에서 강준혁을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다른 그 업종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